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10시 주쌤 김도영이 오늘도 수요일 팀으로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계속 싸웠다. 그리고 싸워서 승리했고 이겼다. 라는 여러분들 문구를 기억을 하십니까? 지난 8일 서거한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가 했던 말입니다. 영국의 신자유주의를 처음 도입했고 경제를 부흥시키면서 영국이 선진국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줬던 그런 철의 여인이었죠. 우리가 과연 이 철의 여인처럼 주식시장에서 나는 열심히 싸웠다. 그리고 도전했다. 주도주와 내 계좌를 승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기고 계시는 싸움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경제의 발전을 철의 여인인 대처가 마가렛 대처가 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장을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전쟁 속에서 살아남듯 충분히 계좌로 승천을 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철의 정신, 열심히 싸웠다, 죽어라 싸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승리자가 되었다, 그리고 저 위에 상위 0.01%의 계좌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루실 수 있더라는 생각을 가져갑니다. 자, 이기는 투자 전략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닝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요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www.sentv.co.kr로 들어오셔서 맨 위에 증권 메뉴에서 주식 승천 코너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시고 나서 금일 출연하신 분들 멘토들을 콕콕 찍어서 질의를 해주시거나 MC를 통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시원하게 답변시켜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프닝이 참 이 주쌤 김도영 MC하고 잘 안 어울려요. 그렇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거 참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조금 무식해서요. 처음 접했는데 계속 싸웠다.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계속 싸우셔서 승리하시는 계좌의 주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과연 방송에 어떤 분들, 이 수요일 팀이 최강팀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과연 그 두 분이 오늘 수요일 팀을 다시 한번 장식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분이 새롭게 투입이 되셨을까요? 요즘 저희가 리허설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샘 플러스 최강의 멘토 수요일 팀이 나왔는지 새로운 분이 나왔는지 화면을 통해서 오늘 출연하신 분들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그저 그런 수익은 필요 없다. 철저한 기업 가치 분석을 통한 중장기 투자로 옐로우칩 중심의 초과 수익을 바라보는 김용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주식 투자하기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손해보는 투자 습관을 완벽 타파한다. 선침해와 눌림목, 종가 매수의 달인. 신석기 시대와 함께라면 초보 투자자 탈출이 현실이 된다. 신석기 시대, 정재희 멘토의 주식 전성시대가 지금 시작됩니다. 최강팀답게 두 분이 어김없이 수요일 밤을 책임지러 나오셨습니다. 증권대학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교수란 닉네임이 맞을 수밖에 없는 캐릭터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있죠. 근데요, 제가요 스튜디오로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교수님이 바뀌었어요. 너무 젠틀하고 너무 멋있게 바뀌셨습니다. 아무래도 계좌도 이렇게 많이 늘리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인기 폭발하실 것 같은데요. 김영준 멘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있으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중간에? 아니요, 원래 머리가 앞에 좀 이렇게 해갖고 대머리 같이 보여갖고 파마를 했었는데 머리를 네네. 좀 짧게 자른 겁니다. 훨씬 나으세요, 진짜. 제 인기가 김용준 멘토한테 가면 안 되는데. 별 말씀이요. 네, 제가 한 주 동안은 좀 어떻게 지냈어요? 좀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거든요. 날씨도 추운 것도 추운 거고, 하도 정신없게 휘둘러대니까요, 장이요. 워낙 변수들도 많고, 그래서 좀 많이 피곤합니다, 사실, 솔직히 요즘.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앞에서 나서서 책임을 지면서 시장이 분석을 한다라는 게 너무 많이 흔들다 보니까. 그런데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곧 좋아질 날이 오겠죠? 뭐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근접한 것 같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곧 근접했다라는 저희 증권대학이 있다면 폭발 강의 1위 저희 김용준 멘토 교수님께서 근접했다라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주식 승천의 모범생이죠. 또한 이 교수님 옆에 이 모범생이 항상 A+, 2A+까지 받을 수 있는 분인 것 같은데요. 정대희 멘토, 이번 주 A+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뭐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A+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한데 A+를 또 받는다고요, 오늘도? 예, 뭐 이왕 받은 거 한번 쭉쭉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아, 이러다가 그때 메뉴에 그 박지성 씨가 프로 스타가 되는 것처럼 이러다 진짜 스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저 모르는 척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럴 리는 없고요. 뭐 주식 축구계 박지성 있다면 주식계 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대희가 있다? 예, 정대희가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모범생 정대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서 이 수요일팀이 저희 주식승천팀의 최강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들입니다. 실력과 그리고 방송력을 모두 다 겸비하신 분 같은데요. 두 분의 길을 받아서 주식승천 10시 멘토 클리닝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짱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거리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여러분 제 오늘 의상 색깔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이 색깔로만 완전히 물들였었으면 하는 그런 오늘 희망차게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것 같은데요. 금일 우리 시장에서 이슈가 무엇이 있었고 또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이슈앤토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앤토크 첫 번째입니다. 북한 리스크를 불구하고 오늘 미사일 쏜다 그러더니 아직 불꽃이 안 쐈어요. 외국인이 컴백을 오래간만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1930선을 회복했는데요. 과연 이것이 시기상조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조금 외국인들이 리턴되는 부분을 기대해도 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두 번째입니다. 증권주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활짝 폈죠. 어제 장후 시간대에서 IB투자은행 부분 쪽에 대해서 허가가 나면서 이 부분의 기대감에서 오늘 갭상승 부분을 한번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추가 반등 모멘텀일 수 있을 수 있는지 또한 주도주로 갈 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워렌 버핏 하면 요즘 최근에 들썩들썩 하는 거죠. 햇살 기운처럼 태양광주가 또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상승 모멘텀 좀 꾸준하게 유지를 했었습니다. 과연 겹들 수 있을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북한발 리스크 가장 긴 시간 동안 이 도발과 그리고 불확실성에 불안감을 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우리나라가 전쟁이 난다라고 결론까지 일부 외신 보도에서 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국민도 모르는 건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렇게? 전쟁 나면 죽습니까? 우리만 같이 죽지 않아요. 다 같이 죽지. 아시겠죠? 혼자 죽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겠는데요. 북한이 오늘 미사일 발사 위협 오늘 했어요. 그런데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냥 으름장밖에 되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이 속에서 결국 외국인이 장 막판 부근에 6거래일 만에 매수세, 바이코리아라고 말하기엔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외치고 싶습니다. 사줬다! 한국 시장을. 그렇게 하는데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주 멘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오늘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장중 내내 오락가락 하다가 이제 그 막판에 이제 거래소 한 330억 정도 샀고 코스닥 156억 정도 샀는데 오늘 매수는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프로그램이 1,800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커버하고도 330억 정도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건 뭐 기계가 돌아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여기에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일단은 좀 진정된 게 아니냐. 최악의 어떤 그 셀 클라이막스는 지나가는 그런 정도에서의 어떤 상황을 좀 봐야 될 거라고 좀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주하고 보험주를 중심으로 한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증권주는 자체적인 모멘텀이 있었고요. 오늘 보험주가 비교적 강하게 올라왔던 것은 내일 금통일을 선반영하는 게 아니냐.
결국은 지금 현재 더 이상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가 되는 보험업종들이 오늘 선반영하는 측면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악재가 좀 해소되는 과정에서 바닥권 종목들이 좀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 뭐 물론 오늘 시작할 때 철강주 중에서 포스코가 예상치보다 그 긍정적인 어떤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아침부터 갭상승을 하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철강주들이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들이 이제 그동안 워낙 악재들이 좀 컸었는데 오늘 어쨌든 간에 반등의 모멘텀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추세적으로 상승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일단 제쳐놓고요. 우선적으로는 자동차의 매도세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진정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쪽에서 전체적인 업황들, 종목들, 대형주들 대부분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코스닥 지수를 좀 상당히 많이 흔들었는데 외국인이 마이너스권 들어가면 코스닥이 밀리고요. 외국인이 플러스권 가면은 지수가 올라오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가 장 막판에 외국인이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결국 코스닥 지수가 좀 진정이 됐는데 코스닥은 지금 상당히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떨고 있는데 결국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은 어떤 전체적인 앞으로 상승할 종목을 샀다라기보다는 일단 코스닥 지수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몇몇 개를 잡아서 지수 방어용으로 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이쪽이 추세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다만 어떤 진정시키려고 하는 기미들이 좀 나왔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결국 진정되는 기미, 그렇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셀코리아 부분이 바닥 따지기, 즉 매도 압박 부분이 진정될 수 있다라는 기미를 살짝 엿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또한 그 속에서 먼저 미리 금리 인하 가능성. 그럼 내일 쓰고 방송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과연 제가 이길까요? 김선희 멘토 얘기가 궁금합니다. 정대희 멘토, 오늘 시장 그래도 오래간만에 제 이 화사한 색깔만큼 그래도 긍정으로 좀 표할 수 있다란 말이죠. 이제 드디어 조금 이 불안했던 가시밭길이 정리되는 가닥으로 오는데 김영준 멘토의 의견처럼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저도 긍정적으로 오늘 시장을 좀 봤습니다. 뭐 미국의 기업 실적 기대감으로 해서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어제 상승이 나왔고 또 저희도 아침에 오전장에서는 상승이 이어져 나왔는데 장중에는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장중에 한번 북한발 리스크로 인해서 뭐 외국인의 매도가 혼조세를 보였고 그리고 결국은 상승하는 모습으로 나왔는데 글쎄 뭐 일단은 저는 50대 50으로 좀 봅니다. 왜냐하면 또 아직까지 북한발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예, 또 언제 또 올려놓고 쭉 뺄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뭐 지금 오늘 그 미국의 1분기 GDP 성장 둔화에 따라서 글로벌 양적 완화가 아직까지도 더 연장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저를 조금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두 분이 똑같은 의견, 오늘 장을 보면서 너무 많이 흔들어서 조금은 지쳤다 또는 심리 위축은 아니겠죠? 좀 깨끗하지 못했다는 것 같은데 저만 너무 느긋했나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오늘 편안하게 수익만 좀 챙겨놓고 있었는데 이 두 분이 그랬더니 너무 너 혼자 너무 그냥 너무 편하게 지냈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상 최고의 북한발 리스크가 지금 장기전에 돌입이 됐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외신 보도나 또는 증권가 쪽의 찌라시를 통해서 가장 긴급하게 타진이 됐던 것은 북한이 미국과의 공조체제 자체를 4월 달에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5월 달에 회담 쪽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의자회담 쪽으로 이끌어낼 것이라는 부분에 시장이 또다시 한번 화답도 일부를 한 것 같은데요. 이제는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 꼭 날 것처럼 얘기하다가 이런 공조가 날짜까지 시기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새벽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갑자기 이 저녁 시간대 장후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 발사할 경우에요. 김영준 멘토. 네. 이 영향력은 한마디로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안 될 거 불꽃으로 끝날 것 같은데요. 영향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대부분 분들이 이제 그 북한 얘기는 이제 지겨울 겁니다. 이제 그렇죠. 뭐 하루 종일 뉴스에서 그쪽 관련된 얘기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예측들 그러면서 사실은 언론에서 더 공포감을 좀 조성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일단 이번 지수 하락의 출발점이 분명히 보면 1995포인트부터 하락이 시작됐고요. 요번에 하락할 때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 관련 리스크하고요. 현대 기아차의 대규모 니콜 사태가 결정타를 날리면서 불을 지핀 거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사일을 발사한다, 핵실험을 한다, 뭐 국지전을 한다.
다 묶어서 다 한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소 3%, 최대 8% 정도 빠지면은 경제 이슈가 아닌 어떤 정치 이슈에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 소멸된다라는 과거 사례를 좀 갖고 보면 그러면 요번 지수의 하단은 일단 1900은 이탈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정말 많이 빠져봐야 1800 초반대인 1835포인트가 지금 예상치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제 장중에 최저점을 찍었던 게 1901포인트입니다. 정확하게 1900을 안 깨고 약간은 애매한 상태에서 좀 돌려놨는데 네네. 오히려 만약에 어제 1900을 아예 깼었으면은 오히려 조금 더 낫었을 것 같은데 1900을 안 깨고 돌렸기 때문에 조금은 좀 어설프고 한 대 정도는 더 맞을 자리, 한 방 정도는 더 맞을 자리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미사일이 정말 발사된다면 그게 아마 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1800 정도는 크게 이탈하지 않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지금 주요된 요지는 미사일 만약에 발사를 할 경우에는 하단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맞을, 뺨을 한 대 더 맞을, 그냥 차라리 맞고 울어버리는 게 낫죠. 그게 낫습니다. 예. 그게 잘 깨끗하고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서 금방 빨리 일어서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대희 멘토, 미사일 발사가 됐을 경우에 영향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과거에 북한 3차 핵실험과 그리고 얼마 전에 은하 3호 발사 때도 오히려 외국인들이 북한 1차 핵실험 때와 2차 핵실험 때에 비해서 지수 낙폭이 많이 크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외국인들은 더 매수를 해줬었고, 근데 문제는 북한발 미사일이 아니라 지금 이제 미국의 그 경기 회복세가 좀 둔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각종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는 모습도 있고요. 또 최근에 지금 일본에서 엔저 현상을 다시 언급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인 구로다가 역시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는 양적 완화가 최고다. 그 양적 완화는 바로 뭡니까? 엔저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또 북한발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원달러 대비 환율이 상승하는 이러한 악재가 겹치기 때문에 네. 저도 이번 북한발 미사일을 따로 놓고만 보면 과거의 최근의 사례를 비롯해서 별로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네. 악재가 계속 겹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호재는 둔감하고 악재 아주 작은 것만 나도 매우 민감하게 하는 반응이 지금 현재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김영진 멘토?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흔들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이만큼 이 속에서 전략을 제대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진짜 핫했습니다. 한간에는 증권주 자체가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는 선행지표다라는 얘기까지 책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고등학교 때 주식을 시작할 때쯤 그 책을 한번 접했던 이런 문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증권사가 중개업의 한계에서 드디어 벗어나면서 수수료만 수익냈던 구조에서 자본시장법의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는 소식과 함께 모처럼 활짝 폈는데요. IB투자은행 쪽으로 이제 발바꿈 나면서 추가적인 리테일 사업뿐만이 아니라 추가 은행 사업까지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했는데요. 과연 이거 어떤 영향으로 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주도 섹터가 될 것인지와 함께 이 내용에서는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멘토. 예. 네, 얘기를 해주시죠. 예, 일단 자본시장 통합법 관련해가지고 과거에 이제 2007년도, 2008년도에 증권주들이 거의 이제 폭등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상당히 이제 모멘텀이 좀 약했었는데, 결국 이제 지금 증권회사들이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졌는데, 그럼 자본시장 통합법이 이번에 국회에 통과했던 핵심이 뭐냐?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요. 은행, 보험, 여신 전문 기관은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네. 증권 관련 쪽은 굉장히 많은 쪽이 있는데 증권, 종금,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등 여러 가지 이쪽들이 있는데 이걸 결국 하나의 금융 투자 회사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러면서 그 관련 법규들을 정비해서 간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금 규모에 따라서 업무 영역이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권 쪽, 그러니까 금융투자회사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방향이 어느 쪽이냐. 결국은 외국형 투자 전문 회사가 되는 회사는 수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핵심을 뺏어가는 것이 결국 뭐냐면
헤지펀드에 대한 실질적인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대형 증권사만이 이번 자본시장 통합법의 최대 수혜가 될 거라고 지금 봅니다. 그러면 중소형주는 그러면 이제 단순한 수수료 수입만 갖고 먹고 살기 힘든 구조에서 계속 반복될 거냐? 그건 아니고요. 아마 재편 작업이 좀 상당히 크게 있을 겁니다. 은행이 상당한 구조 조정을 겪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뭐였냐면 KB금융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은행이 탄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증권회사도 해처모여라는 증권주, 중소형주에 대한 M&A 전략이 지금 가세가 되면서 대형사의 어떤 틀을 완전히 가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는 것. 이런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자본시장법에 대한 기대치들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현재 부분에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좀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옥석가리가 나올 것이다. 또한 이 부분에서 거대 공룡증권사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대상 증권사 쪽, 즉 종합금융투자사 사업자 선정에서 가장 유리한 대상 증권사는 어느 정도로 체크해 볼 수가 있죠? 일단은 그거는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본 금액이 3조 이상이 돼야 됩니다. 3조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급하게 각 증권회사들이 대규모 증자를 이미 단행한 회사들이 그 대상 업체들이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포함되는 회사는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요 정도의 범위 안에서 미래에셋까지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가 아마 대상 업체들이고요. 나머지 중소형 업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안에서 어떤 줄서기 작업들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중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M&A 대상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먹히는 부분에 거대로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조직 부분에 대한 개편이 나올 수 있겠네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요, 이게요, 제가 이제 우리 정대희 멘토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볼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이제 대우증권이라든가 우리투자증권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 자체가 거의 바닥으로 돌아버렸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 자본시장법의 개정안 통과 때문에 투입을 드디어 준비했던 헤지펀드가 준비했던 대형 증권사들이 일단은 발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주도 업종으로 좀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 시장의 주도 업종으로는 지금의 이런 자본시장 개정안법 통과에 따라서 이게 바로 효과로 나타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좀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다음에는 좀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당장은 아니지만 신규적인 업무가 진출을 하면서 추가 반등, 즉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권업종 전략도 좀 저희가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유망하게 보시는 탑픽 종목을 좀 함께 뽑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증권업종 주도 섹터로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시는 탑픽 종목은 무엇입니까? 김영준 멘토. 예. 일단 이쪽에서는 좀 방향을 좀 잘 잡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법안이 확실하게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법안이 통과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또 국회에서 표류해가지고 결정 안 된 상태라면 또 기대 심리만 갖는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좀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방향은 둘 중에 한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가셔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3조 원짜리 이상의 종목을 갈 거냐 아니면 그 안에서 해처모의를 하는 M&A 대상 쪽으로 갈 거냐. 네. 분명히 방향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형 쪽으로 본다면 저는 어쨌든 간에 모든 영역에서 가장 유리한 쪽의 조건을 갖고 있는 게 삼성증권입니다. 이렇던 저렇던. 왜냐하면 삼성이라는 거대 조직이 밀어주는 삼성증권이 이쪽에서 자본시장 IB 쪽에서의 최대 수혜주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M&A 대상이 되는 업체라는 것은 결국은 삼성증권의 줄서는 어떤 M&A 대상 종목이 될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네. 결국 그렇군요. 증권업종 자체가 이제 주도 섹터로 가기는 조금 어렵다는 김영준 멘토 의견 맞죠? 예, 아직은. 네, 아직은. 왜냐하면 이 법안이 정확하게 통과를 되면서 제대로 스타트를 할 수 있어야 될 때가 제대로 본격 랠리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법안이 완벽하게 됐다 안 됐다 하기가 어렵다. 아직까지는 개정안이 승인되어 있는 정도뿐이다라고 하셨고요. 그중에서 탑픽은 모든 걸 고루 갖추고 있는 삼성증권이 탑픽이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교수님 얘기나 팔 적으세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시죠? 자, 정대희 멘토. 예. 정대희 멘토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탑픽 종목을 일단 키움증권으로 키움증권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이제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따라서 거래 비용이 좀 감소하면 거기에 따라 좀 수익이 발생될 거라고 봐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는 이렇게 볼 게 아니고 또 어떤 부분이냐면,
3조 원 이상의 자기자본 증권사들은 거기에 맞게끔 투자 업무를 하면서 또 수익이 발생될 거고요. 그리고 중형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인수합병이라든가 중견기업 M&A 파이낸싱 업무를 통해서 어쨌든 이거 자체가 지금 현 정부의 그 경기부양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동시에 이렇게 부흥을 시키면서 또 증권주까지도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요거는 어떠한 종목을 또 탑픽으로 뽑기보다는 그 업무 특성하고 분명히 될 겁니다. 중소형 증권사나 대형 증권사나 네. 거기서 그때 발맞춰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추는 거죠. 지금은 구조가 중소증권사와 대형증권사가 서로 경쟁을 하고 마케팅을 하면서 경쟁을 하는데, 이제는 분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대형증권사는 대형증권사끼리 경쟁력을 좀 갖추고 또 중소형증권사끼리는 또 발빠르게 또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빨리 하는 업체를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라고 막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리가 안 돼요, 제가. 네. 일단은, 증권업종 탑픽 종목으로 키움증권을 손꼽았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 증권업종 중에서 가장 강하게 갔던 시세가 지금 정배열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 보니까요. 이 키움증권 끼가 있네, 끼가. 어제부터 벌써 혼자 양봉을 강하게 만들었네. 그리고 오늘 또 가는 것 같거든요. 역시 정대멘토가 모범생다운 면모로 탑픽 종목을 좀 잡아오셨고요. 김영준 멘토의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브랜드 파워와 그리고 여러 가지 골고루 갖추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탑픽이 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지만 두 분 다요. 지금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분은 시기적으로가 투자의 귀재가 된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워렌 버핏이 중국의 태양광 업체 인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에 오늘 치킨 게임의 승자가 거의 되었던 우리나라가 태양광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이 내용 쾌쾌 먹은 요액만 나온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내용이 있었는지와 함께 태양광주 앞으로 전망과 전략 지금 바닥에서 꿈틀꿈틀 올라오긴 하거든요.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멘토. 네. 네. 일단은 내용은 뭐냐면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가지고 있는 미드 아메리칸 에너지라는 회사에서 어떤 계획을 가졌냐면 향후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통해서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20억 불에서 25억 불 정도를 투자하겠다. 이제 이게 국내 자금으로 보면 2조에서 3조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앞으로 가겠다라는 방향은 뭐냐면 20억에서 25억 불 정도를 투자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에너지를 만들어내겠다는 공장을 건설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580메가와트 정도급. 그러니까 뭐 엄청난 양은 아닙니다. 580메가와트급이면 우리나라 현대중공업 정도도 600메가와트 정도는 지금 이익과 관련된 투자가 이미 진행이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이 뭐였냐면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라인업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그 헐값에 지금 그러니까 거의 이제 죽어가는 기업 중에 하나인 태양광의 핵심 쪽은 아닌 패널 업체입니다. 태양광 쪽의 패널 업체인 센텍에 대한 인수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이제 오늘 얘기의 촉매가 됐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결국은 지금, 이게 여기서 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현재 뭐를 지금 만들고 있냐면, 태양광 산업,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밸류 체인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재가 돼 있고요. 중간 모듈 단계들이 다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 돼 있는 쪽이 뭐냐면 발전소 아니면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내는 발전 장비 이런 쪽이 지금 완성이 안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모로코 같은 데 사하라 사막에다가 이런 태양광 모듈 쪽을 쫙 깔아놓으면 엄청난 에너지량을 흡수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결국 모든 라인업은 구축이 됐는데 발전소하고 공장이 지금 건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완전하게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투자들을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얘기고요. 이러면서 관련 산업들이 이제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서 점진적으로 좀 벗어나는 이런 쪽의 시작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결국은 소재 쪽의 기업 인수라기보다는 이제 제대로 된 발전 역량을 가져가는 예, 쪽으로 그렇습니다. 뜻이죠? 예, 예.
그렇군요. 정대희 멘토, 예. 태양광 쪽 지금 꿈틀꿈틀거리면서 올라가요. 예. 근데 이제 원래 실제 치킨 게임의 승자라든가 지분 평가에서 긍정적인 종목군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고 다른 작은 종목들만 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 부분 주도 쪽으로 좀 들어올 수 있을까요? 태양광? 저는 일단 주도 쪽으로 좀 보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태양광주가 움직이는 거는 물론 워렌 버핏의 그런 투자 의견이 나오면서 또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태양광 모듈 쪽에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의 가격에 대해서 그 반덤핑 그 판정에 대한 즉 부가세죠. 그 가장 많은 폴리실리콘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국인데 중국을 비롯한 일본, 한국, 유럽 쪽에서 지금 중국이 원래 4월 달에 중국 상무부가 그 폴리실리콘 반덤핑 그 관세에 대해서 그 결정을 원래 4월 초에 하기로 했는데 미뤘습니다. 그거에 따른 반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나온 그런 이슈는 조금 단기적인 이슈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신규적인 내용의 공격적인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는 두 분의 의견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예. 아니고요. 네네.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태양광 쪽에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최저 바닥을 지났고요. 그리고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상승을 못했던 결정적인 모멘텀이 뭐냐면 마지막 단계에 대한 구축이 안 됐다는 얘기죠. 네네네. 근데 지금 마지막 단계 구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조금만 뭔가 드라이버가 걸리면 그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 다른 나라들하고 OCI하고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폴리실리콘이라는 게 중국 업체들이 아무리 뭐 양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고순도 폴리실리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고순도라는 게 99.9가 9개 나가는 거고 그만큼 충분히 좋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보통 이제 중국 업체들이 그 하는 폴리실리콘은 99점 해갖고 9가 6개 나가는 6순도 정도라고 해서 네. 비교가 안 되는 제품의 질이기 때문에 뭐 그들하고 가격 경쟁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워낙 그동안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저는 바닥 국면에서의 어떤 변화를 감지해야 될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갑자기 이제 김용주 멘토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태양광,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주는 이제는 좀 바닥 탈피 국면을 치킨 게임 승자로 본다.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요. 네. 소재하고 장비 업체 쪽으로 보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OCI나 하나케미칼 정도로 보는 게 유리할까요? 이제 OCI가 왜 못 가냐면 지금 이제 결정적인 부분이 이제 그겁니다. 이제 그 방막형으로 가기 네, 때문에 그렇죠. 결정질로 갔을 때는 OCI가 엄청난 지금 상승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방막형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느 쪽으로 보셔야 되냐면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데 장비를 완전하게 자기네 기술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 이런 쪽이 이제 가장 큰 수혜 쪽이라고 우선은 보고요. 그게 완성이 되면 모든 게 라인업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 갑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의 하나만 좀 언급을 해주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예전에 사례가 있었는데 모로코에서 2기가와트,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기 이제 워렌 버핏은 이제 580메가와트인데 2기가와트 정도를 사하라 네. 사막에다가 장비를 깔려고 했었다가 워낙 그 시황이 급격하게 변화해서 장비가 납품 안 됐는데 그 당시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결정형으로 납품하는 게 아니라 방막형으로 납품한다. 근데 방막형과 결정형의 차이가 뭐냐면요. 장비 가격이 10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나요? 그래서 그렇군요. 만약에 2기가와트가 모로코에 깔리면 네네. 주성에서 장비만 2조 원이 납품됩니다. 그렇군요. 예.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 중인 김용준 멘토 같은 경우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 제대로 발전을 설비를 하면서 증가시키는 부분 쪽에서 장비가 확대되고 있는 쪽을 보자라고 하시면서요. 주성 엔지니어링 방막형 쪽이라서 매출 드라이브를 걸었다, 시동을 걸었다라고 보시면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우리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아직까지는 가기는 좀 어렵다, 주도는 어렵다라는 반대 의견을 주셨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네, 얘기하시죠. 예,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4월달 그 중국 상무부에서 그 폴리실리콘 반덤핑에 대한 가격 그 관세를 매기는 거에 대해서 연기를 했는데 만약에 6월달에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또 높게 평가하면 분명히 그 폴리실리콘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럼 여태까지 그 태양광 업황 자체가 안 좋았던 거는 가장 핵심이 뭐였냐? 폴리실리콘 가격이 인하였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업황 자체가 죽었던 거고 만약에 6월 달에도 그 관세에 대해서 또 덤핑에 대해서 관세를 높게 부과한다면 분명히 폴리실리콘이 가격이 하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결정 6월 달로 연기된 그 결정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대응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미국 다우존스는 0.11% 상승 출발한 14,689.28포인트로 출발했다는 거 속보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태양광에서는 두 분의 의견이 확실하게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봐야 된다, 아니다 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여기서는요, 김영준 멘토에 살짝 기울이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린 개인 투자자분들이 태양광도 지금 많이들 힘들게 들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말씀했을 때 좀 더 우리 모범생인 정대희 멘토보다는 김영준 멘토의 주장 부분이 좀 더 제 귀에 들어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태양광 볕들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가 보면서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내일의 승천주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저희 멘토들의 종목 수익률 베스트 5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수익률 순위입니다. 1위가 물음표는 안 바뀌었는 것 같은데요. 2위가 양승모 멘토의 14.9%로 유지가 되고 있겠고요. 3위 김용준 멘토의 아나패스가 3위로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도 4위에 11.9% 유지하면서요. 양순모 멘토가 YG 엔터테인먼트가 단계 하락 부분이 나왔지만 아직 5위를 유지하면서 1위부터 5위까지 모르는 2위부터 5위는요. 양순모 멘토와 김용준 멘토의 기싸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제가 아까 저기 수익률이 이렇게 순위 변동 없는 것처럼 나왔거든요. 오늘의 종목 수익률 어느 멘토가 1위를 했는지 또한 어떤 종목이 1위를 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김용준 멘토의 일양약품 이제 제가 기운이 빠질 만도 됐어요. 몇 주째인지 모르겠습니다. 24.6%로 역시 선방하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월요일 출연 멘토부터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모두 전 종목을 보유하는 의견인데요. 여기서 지금 플러스권에 들어가 있는 것이 골프존과 대우 인터내셔널인데요. 이 플러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현재 조정 부분이 있지만 전체 보유를 했다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반등 모멘텀을 기다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상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스코, LG화학, 삼성, SDI, 삼성전자가 신규적으로 이번 주에 편입이 됐죠. 네 종목 모두 다 현재 마이너스권에 들어와 있지만 기다려라, 때가 오면 승천하리라 하면서 강력 보유 의견을 주셨네요.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분만 생각하면 밤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보면서 포트도 참 이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 아이마켓 코리아, 휴비스와 LG 패션까지 현재 플러스권에 포트 아주 이쁘고요. 바이오랜드가 마이너스 3.7% 부분에 대해서 미운 오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곧 플러스권으로 전환할 포트 올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윤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스코 엠텍, 유진기업, 송원산업, 삼성전자 오늘 시가 부근에서 다시 한번 신규 편입이 시도가 되었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포스코 엠텍, 유진기업, 송원산업은 지금 저가매서 분할매수 들어간다면 충분하게 승부가 될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이다 했는데 역시나 하루 만에 낙폭을 축소하면서 강력 보유 의견을 주셨네요. 안성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낙폭을 축소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네요. 현재 마이너스 1.8%까지 낙폭을 축소하면서 수익률이 견고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보유 의견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금일 출연하신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 나무랄 종목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양약품, ICD, 아나패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아주 빨갛게 물들어 있고요. ENF 테크놀로지만 현재 마이너스 2.5%인데요. 잠시 뒤에 리브 포인트 시간에서 강력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아하, 시장 영향이 있나요? 이렇게 왜 이렇게 한 종목들이 약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JMX 인터파크, 코스맥스는 플러스권의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맥스가 10.4%의 상승세를 유지하네요. 컴투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3%다. 리뷰 포인트 시간대 많은 전략을 바꾸셨기 때문에 상세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겠습니다. 그래요. 지난주 주식 승천 수요일 멘토가 선정하신 종목 리뷰 시간을 지금부터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 참 포트
뺏어오고 싶습니다. 저도 멘토인데 뺏어오고 싶은데요. 우리 한 달째, 벌써 한 달이 됐어요. 정리 멘토. 한 달째 됐었는데요. 신규 편입한 종목부터 그냥 승승장구합니다. 예. 아니 도대체 어디다가 이런 걸 숨겨놓으셨어요? 더 상승세를 타게 될지, 베스트 5에 다시 한번 등급을 한 1위를 탈환하실지 종목별로 좀 체크를 좀 해주시죠. 예, 종목별로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좀 많이 그래요? 빠졌는데. 예, 얘기해 주세요. 먼저 좀 컴투스부터 좀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컴투스가 제가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55,000원 라인을 네네. 자 5만 다시 지우고요. 네. 자 일단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55,000원 라인은 충분히 추천 이후에 도달을 했습니다. 네네. 자 보시면 예, 추천을 한 날에 3월 27일 날 추천 이후에 목표가 55,000원을 돌파하고 최고가 53,000원까지 도달한 다음에 네네. 시장에 좀 영향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1분기 실적 시즌 또 1분기 실적 모멘텀을 갖고 드렸던 거고 또 그러한 이슈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종가 자 여기 보시면 종가가 아니고요. 48,000원이 이탈이 되면 전량 종목을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48,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는 걸로 하고요. 48,000원이 깨져버리면 전량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인터파크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네. 게임 종목을 먼저 같이 가고 갈까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게임 종목으로. 예. 네. 요 조이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마지막 그때 익절가가 4만 원이 이탈되면 다 정리한다고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예, 종가 기준으로는 4만 원을 지금 깨지 않는 모습들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종목도 4만 원이 깨지면 장중이라도 과감하게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이맥스는 4만 원이 종가 기준으로 드렸었는데 요거는 장중에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네. 예, 빠져버리면 그냥 정리하시고 예, 다른 포트로 한번 담아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인터파크도 또 한번 같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추천 이후에 예, 목표가 8,560원을 예, 돌파를 하고 최고가 8,650원 예, 장중에 한 12%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이 종목도 8,100원을 익절가로 잡아드렸어요. 네.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8,100원이 종가에 깨졌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21선 라인이죠. 7,900원이 예, 장중에 깨져버리면 그냥 전량 매도하시고 예,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맥스를 또 보여주시죠.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4월 3일날 드린 다음에 바로 이틀 만에 이제 목표가 53,000원이었는데 그래서 상향 조정하셨죠 그때. 예, 53,000원으로 하고 최고가인 54,500원까지 봐라 돌파가 되면. 네네. 근데 55,000원까지 이 회사가 상장된 일의 최고가인 54,500원이었던 자리를 네.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렇게 하고선 주가가 이제 증시의 영향을 좀 받아서 목표가를 하루 이틀 정도 달성한 다음에 바로 또 빠졌어요. 근데 손절가가 안 났기 때문에 기다렸는데 이 종목도 다시 올라와서 오늘 또 54,000원으로 목표가 2차 목표가를 다시 한번 향해서 55,000원이 좀 돌파가 되면 일부 또 비중을 줄이시고요. 나머지 익절가에 대해서는 원래 제시해드렸던 손절가가 아닌 조금 올려서 5만 원 정도가 종가에 깨지면 정리하는 걸로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이 당당함, 조이맥스, 인터파크, 컴투스, 코스맥스 전 종목 제가 박수 쳐드립니다. 목표가 도달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체크를 잘 해놓으셨다면 탁 거기서 이익 실현 탁 하시고 전화라도 한번 주세요. 수익 났으면 좋았고 힘 좀 더 내라고 좋은 종목 발굴해달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 하시면서 이익 실현 다 챙기셨다면 아주 축하드립니다. 베리 굿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주식 승천의 교수님. 김용준 멘토의 포트를 보면요. 자다가도 잠이 잘 옵니다. 너무 뿌듯하고요. 흔들리지도 않고 전략대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도대체 오늘 수익률 베스트 아니에 1위 예? 포함해서 도대체 세 종목을 갖고 해서 다른 분들 안 주실 거예요. 김용준 멘토. 굉장히 좋았는데요. 종목군들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의미인지 체크 좀 해주시죠. 일단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아마 포트를 전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일단 네네. 그동안에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고요. 네네. 우선 이제 오늘 제외할 예정으로 있는 ENF 테크놀로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NF 테크놀로지를 지금
교체하고 싶어서 이제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워낙 이제 요번에 장상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종목을 교체하려고 하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다섯 종목 이상을 보유를 못하게 돼 있고요. 새롭게 신규 종목을 추천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서 네. 일단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계획대로 그대로 갑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단은 14,000원까지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일단은 보여드리는 것만 일단 제외하는 걸로 하고요. 네. 나중에 그 시간이 리뷰할 때 시간이 되면은 잠깐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기존 전략을 쓰시기 때문에 네. 저희 샘플러스를 통해서 공개 방송에서는 계속 언급을 해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의 기준 전략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보여주기 위해서 빠지게 되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샘플러스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통해서 김용준 멘토를 찾으시면 ENF 테크놀로지한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른 종목분들 또 하나둘씩 체크해 볼까요? 예. 일단 지금 이제 ICD를 좀 보겠습니다. ICD도 좀 오래 기다렸던 종목인데요. 네. 예. 사실 그동안 기다렸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SMD, 그러니까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 본격적인 AM OLED에 관련된 투자가 진행될 거다. 지금 삼성에서 이번에 계획안을 발표한 게 뭐냐면 올해 안에 49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 중에서 AM OLED 관련 쪽에 12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25% 정도를. 그래서 12조 원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장비 업체들의 발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동안 기다렸던 발주가 이제 어제 그 장 끝나고서 발표가 돼서 183억.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네. 작년 매출 기준으로 22%가 넘어가는 금액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게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오늘 SMD의 그 검찰에서의 어떤 그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결국 LG와 기술 유출에 대한 어떤 논쟁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LG가 강하게 움직이고 삼성이 못 움직이는 이런 패턴을 보였는데 네. 사실은 제가 볼 땐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원천 기술이 이제 그 백색, 그러니까 WOLED, 그러니까 백색을 기반으로 한 OLED에 대한 어떤 기술 유출권인데, 그거는 그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의 문제이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양쪽 기업에 대한 어떤 그 AM OLED에 대한 기득권 싸움에 대한 어떤 힘겨루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183억 나왔다는 것은 이제 확인된 거거든요. 확인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약간 흔들린다 그래도 본격적인 상승에 진입하기 위한 초기 국면이라는 거고요. 올해는 장비 관련주에 대한 발주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절대 놓으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ICD는 그대로 어떤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더라도 그대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끌고 갑니다. 네, 예. 그렇군요. 독점 공급분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닥권의 탈피 국면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던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또 어떤 거를 좀 보여주시죠? 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이제 그 IFRS 기준으로 이제 그러니까 연결 기준으로 실적 발표가 5월 31일 날 나오는 거죠. 보통은 5월 15일까지 해야 되는데 연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월 30일까지 나옵니다. 근데 아마 이번 실적까지는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아마 2,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턴을 했고요. 그리고 턴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모듈 업체나 조명을 만드는 업체들이 했던 건데 이제부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재 업체에서 발주가 안 나가는 게 뭐냐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고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재고를 다 밀어냈고 이제는 발주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이제 본격적인 발주가 시작될 거고요.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확실하게 개선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2, 4분기부터는 아마 모멘텀이 강할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당분간은 실적 발표 전까지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37,000원 정도 왔을 때 더 이상은 크게 상승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실적 발표가 되기 전까지 박스권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3만 원 초반대에서 다시금 반등을 하는데 결국 똑같은 패턴이 조금 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기간 조정들이 좀 이어질 걸로 좀 판단이 되지만 결국은 여기서 온가 어떤 변화들이 좀 감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은 3만 7, 8천 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는 걸로 보시고요. 추격 매수보다는 이익 실현 쪽으로 가시고 다시 밀리면 3만 원 초반대 들어가는 전략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걸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럼 박스권 매매 트레이딩 하자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예. 여러분들 체크하셨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전까지는 박스권 매매, 저점에서 사서 단기 고점 37,000원 부근에서 이익 실현하고 다시 재매수하는 관점. 그래도 수익 좋겠는데요?
다음 종목 예. 체크해 주시죠. 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제 아나페스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그 15,000원이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절대로 만만한 종목 아니라고 추격 매수하시면 이거는 다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강력히 얘기해 주셨어요. 예, 이렇게 좀 완만하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14,000원 중반대를 다지면서 최근에 이제 그 급격하게 그 장이 흔들리는데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올라갈 때도 화려하게 올라가지는 않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14,000원 중반대를 다지면서 15,000원대에서 안착을 해서 또 기간을 갖고서 한 단계 레벨업 하는,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가는 그런 종목인데 기다리면 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매매 전략을 좀 잡으시면 되고요. 네, 기다리면 가는 종목 아나페스 이렇게 다지면서 가야지만 시장에 눈을 안 뜨고 추가 상승 나온다라고 했고요. 드디어 1위 종목을 계속해서 고수하면서 1위를 탈환하지 않습니다. 일양약품 기대가 됩니다. 이제 일양약품은 이제 매매 관점에서는 별로 이제 그 재미가 없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당 부분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네. 이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제 그것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나와야지 본격적으로 갈 거냐 말 거냐인데. 그러니까요. 그게 예. 아직 안 나와요. 예. 그게. 예. 근데 아마 그거 나오면은 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왔다고 보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제가 지금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까지도 안 나오면 일단 일양약품은 크게 다칠 종목은 아닙니다. 결국 지금 관리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요번에 바로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36,000원에서 37,000원권 정도에는 단기적으로 현금화 전략을 좀 사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좀 중장기로 수익이 나신 분들은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상당히 큰 폭의 수익이 있으니까 좀 장기적으로 홀딩하는 전략도 괜찮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홀딩하시는 분들은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해서 물량 조절을 하는 매매를 좀 하는 쪽, 이런 쪽으로 해서 끌고 가시다가 뭐 때가 됐을 때 물량을 좀 더 늘리는 이런 전략을 좀 사용하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고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2, 4분기 안에 나올 거는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표현할 주센 김도영 멘토가 이제 진행자가 표현할 때문에 라이징을 뜬다라고 하거든요. 종목을 매수를 해서 끝까지 대최고가까지 수익을 내는 극대화라는 건데요. 그걸 일양약품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김용준 멘토와 함께 매매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정대희 멘토와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 매매 전략 그리고 리뷰 포인트까지 체크를 해봤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드디어 출발합니다. 내일의 시초가, 내일의 장중의 저가, 내일의 전략 속에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비장의 카드로 확하게 화사한 빨간 립스틱을, 갑자기 노래 한 곡 하고 있는데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두 멘토의 내일장 승천주 지금 먼저 화면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입니다. 정대희 멘토가 에이블 CNC를 가지고 나왔고요. 김용준 멘토가 J 컨텐트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종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종목이 좀 극명하게 달리는 것 같아요. 또다시 이제 에이블 CNC 다시 한번 주도 쪽에서 갖고 있는 종목과 신기적으로 시장에 개인 투자장이 많이 잊혀졌지만 다시 가지고 나온 J 컨텐트리인 것 같은데요. 우리 먼저 김용준 멘토의 J 컨텐트리를 들어보고 싶은데 정대희 멘토의 에이블 CNC 한국콜마까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블 CNC를 또다시 업종 같은 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종목 포인트 리뷰 한번 체크해보죠. 예, 좀 먼저 정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한국콜마가 아니고 코스맥스입니다. 아, 코스맥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네. 정정을 해드리고요. 제가 먼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저번에도 이상하게 또 컴투스, 조이맥스를 추천한 다음에 컴투스 같은 업종을 갖고 들고 나왔었는데, 네. 예, 괜찮은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도 에이브랜시도 갖고 나온 이유는요, 이왕 뭐 가는 놈이 간다고 최근에 에이브랜시가 조금 안 좋은 소식에 의해서 낙폭이 됐지만 그래도 이 종목도 코스맥스 그리고 기존의 화장품 워낙 지금 화장품 쪽에 해외 실적 모멘텀 자꾸 나올 때마다 정대희는 자꾸 해외 실적 모멘텀만 얘기한다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해외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종목군들은 또 중장기로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에이브랜시를 갖고 왔고요. 해외 실적 모멘텀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일본과 중국의 현지 법인의 실적 개선이 이미 지금 기정사실화가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최근에 엔화 약세에 따라서
일본의 일본 현지 법인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화가 약세되다 보니까 그 관광객이 와서 직접 사지는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온라인이라든가 홈쇼핑에 대해서 일본 현지 법인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중국에는 워낙 지금 에이브랜시에 대한 그런 그 한류 열풍을 통해서 인지도라든가 회사 이미지 자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멀티샵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홈쇼핑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출 쪽에서 아무래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추천을 드렸습니다. 아, 그게 다예요? 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해외 수주 모멘텀. 아니, 근데 에이블 CNC 화장품을 예.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써보셨어요? 예, 화장품을 써보진 않았고요. 네.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이 써봤는데, 제가 좀, 이 종목의 강점이 뭐냐면, 네. 그 해외 브랜드, 그러니까 에센스라는 여성 화장품이나 남성 에센스 제품이 네. 상당히 또 소량이고 비쌉니다. 네. 근데 유명 업체들의 그 에스티로드라든가 랑콤 네. 이런 업체들은 가격도 비싸지만 거기에 반면에서 가격도 좀 저렴하고 또 제품의 질도 중국이라든가 이런 동남아시아 쪽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써먹고 네. 그러니까 개선이 편견이 인식이 됐다는 거죠. 꼭 비싼 제품이어야만 좋은 제품이 아니다. 써보고 직접 가격적인 메리트라든가 소비자들이 직접 써봤더니 아시아인 피부에 더 잘 맞고 그렇더라는 그런 인식이 좀 깨져버렸죠. 그래서 에센스라는 제품 자체가 예전에는 방문 판매라든가 백화점 판매, 즉 그런 쪽 판매에서 좀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그쪽 판매 쪽은 좀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브랜드샵을 통한 그 고가의 제품이면서도 불구하고 브랜드샵으로 넘어와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좀 패턴이 바뀌면서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인 에센스가 좀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미샤 자체를 직영을 하고 가맹을 통해서 지금 시장의 파이수를 좀 늘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더 페이스샵인가요? 예. 근데 정대인 멘트 기본이 안 되신 거예요. 에이블 CNC 하나라도 사갖고 해보셨어야지. 써보시고 나서 이게 참 빨리 죄송한 빨리 인사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매장에 가서 그 지하철 역사에 가서 네. 제가 또 봤죠. 예, 그 여성 고객분들을 어차피 뭐 주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네. 역사에 가서 여성분들이 그거 찾는 것들을 거기서 한 또 2시간 정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 옆에서 들어보고 저도 또 직접 들어가서 만져보기도 하고 네. 또 판매원한테 또 호응도는 어떠냐 이런 걸 물어봤더니 네. 뭐 가장 많이 팔리는 주력 상품이기 때문에 좋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소비자분들한테도 직접 제가 여쭤봤더니 괜찮다. 고가의 해외 유명 그 에센스 제품이 또 가격이 비쌉니다. 소량이고. 네. 그런 거에 대비 가격적인 메리트와 그리고 뭐 써보신 분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뭐 더 두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제가 이번 주는 스케줄이 많아서 못 가고요. 다음 주에 그렇게 가실 거면 저랑 어떻게 같이 가시죠? 예. 손 붙잡고. 네? 예, 알겠습니다. 손 붙잡고 가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뭐 백화점에 있는 화장품 코너만 좀 다녀봐가지고 이런 다른 쪽에 지하철 매장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흐름을 좀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저도 에이블 CNC나 뭐 더페이시샵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렴하게 받아가지고 대응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가격 전략 좀 체크해 주시죠. 예, 가격 전략은 일단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요.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리겠고요. 자, 1차 목표가는 조금 더 한 8만 원 정도에서 잡아드리고 싶은데 좀 시장이 좀 안 좋은 관계로 일단 단기적으로 네. 7만 6천 원을 잡아드립니다. 근데 목표를 좀 짧게 잡으시네요. 예,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7만 6천 원이 도달하고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으면 일단은 목표가를 방송상 잡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잡아드린 거고요. 7만 6천 원을 돌파하면 어느 정도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가 되면 그냥 좀 끌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자 수급 상황을 한번 보면요. 네. 지금 네, 수급을 한번 체크해 주시죠. 수급을 보면 오늘과 어제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었죠. 그 방부제 때문에 좀 안 좋은 설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대표가 분명히 나왔고, 거기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그 방부제에서 앰플이라는 좀 전에 말씀드린 에센스 제품입니다. 그 제품에 작년 6월에 출시됐던 그 9버전이죠. 네. 거기에서 의도적으로 파라벤을 넣은 것도 아니고요. 그때 한참 언론에서 그 화장품 방부제에 대한, 인체 유해성 논란에 따라서 많이 언급이 됐었고, 그래서 에이블 CNC가 야심작으로 무방부제 파라벤 이렇게 나와서 출시를 한 건데 네. 일부러 방부제를 넣은 건 아닙니다. 그 화장품 원료 중에 일부가 섞여 들어가 있었고 그걸 식품의약안정처에서 지적을 했고 그 제품들은
바로 6월 달에 폐기를 하고 작년 6월 달에 폐기를 하고 7월 달에 현재 절찬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출시가 바로 됐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고 있다. 금융투자와 투신권과 이렇게 동시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매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는데 목표가 7만 원을 짧게 잡는 부분에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우상향 쪽으로 들어간다면 다시 한번 홀딩을 하자는 얘기고요. 정대멘토가 아직 샘플러스를 통해서 정식적인 런칭을 아직 안 하셨죠? 예, 아직 그렇죠. 안 했습니다. 런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샘플러스를 통해서 정대멘토와 함께 공개 방송을 참여해서 전략도 잡아보시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용준 멘토의 J 컨텐트리 같은 경우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전에 많이 매매도 하셨고, 간다, 숑! 이렇게 또 수익도 많이 보신 분들 있고, 손실도 발생된 분들 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김용준 멘토가 J 컨텐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종목을 가지고 승천주로 발굴해 오셨는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J 콘텐트리 같은 경우 이름도 좀 어렵죠. 이제 이게 가장 먼저 그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게 과거와 지금은 회사가 극명하게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모든 업체들이 별도로 있었던 상황들을 이제는 하나로 좀 헤쳐 모인 거죠. 그러니까 그 J 콘텐트리의 그 실질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것들은 극장입니다. 이제 메가박스라고 하는 극장인데 상영 관수도 이제 한 4,500개 정도 되는 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J 콘텐트리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자금줄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해청호요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근에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그 JTBC, 네. 예, 무자식의 상팔자인가요? 네. 시청률이 거의 공중파 시청률이 나온다고 하대요. 대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한 번도 못 봤는데. 예, 근데 하여튼간 그 작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끝났대요. 긴급 속보 했더니 종영됐대요. 아, 이거 뭐야? 한번 보려고 그랬더니 다시 보기를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이 부분을 좀 잡아야 됩니다. 메가박스의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많지는 않지만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전체적인 영화 산업이 좋아지는데, 극장 산업이 좋아지는데, 그 중에서도 메가박스가 가장 점유율이 더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쪽에서 전년도보다 실적이 안 나빠지고 더 좋아진다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돈을 벌어 들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지금 JTBC라는 쪽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SBS가 크는 초기 단계 쪽으로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SBS가 그 당시에 처음에 스타트를 걸었을 때가 모래시계라는 프로를 크게 성공을 시키면서 SBS에 대한 인지도를 확 높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쨌든 간에 JTBC라는 그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전환하면서, 그래서 앞에서 영화 산업에서 끌고 뒤에서 이제 방송에서 끌어주는 상태. 그래서 지금 매출을 보니까 전년도에 매출이 4,120억 정도에 영업이익 420억, 그리고 순이익 340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가 예상되냐면 4,670억에 520억, 그리고 순이익이 440억.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순이익이 한 100억 이상 늘어나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대주주가 누구냐? 대주주가 중앙일보입니다. 네.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홍석현 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리나 여사의 오빠인가요? 동생인가요? 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저하고 다른 세상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런데 아마 그쪽 라인들이 아마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당히 관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구조조정 끝난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턴하는 게 작년에 시작된 거고요. 네. 올해는 가속도를 붙이면서 계속 뻗어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뒤에는 확실히 배경을 잡고 있는 보강그룹이라는 게 지금 잡고 있으면서 중앙일보에서 대주주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JTBC라는 게 예전에 중앙일보에서 그 KBS 제2방송 TBC죠. 그걸 정부에 뺏겼던 것이 한이 돼가지고 참 이쪽을 많이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아마 집중적으로 킬 거라고 본다면, 네. 이런 모든 성장 모멘텀들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주가의 재편 작업은 분명히 있을 거다. 지금 결코 비싼 주식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재편 작업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봅니다. 참 저는요, 저희 담당 PD 김 PD를 사랑합니다. 남동생이랍니다. 네, 속보로 정리해드렸습니다. 되셨죠, 답변? 네, 알겠습니다. 이런 방송 보셨습니까? 탁 꺼내면 그냥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저희는 정직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희 매매 포인트 차트를 보면서 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죠.
사실은 지금 차트가 이제 오늘 살짝 드러나서 이제 신호만 나왔습니다. 네. 신호만 나왔는데 사실은 살짝 눌림목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매매 타이밍을 좀 잡아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그 길게 그 바닥으로 잡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한 4,500원대 정도에서 4,500원 중반 정도를 매매 타이밍으로 잡고요. 저희는 매수가를 4,650원으로 책정하겠습니다. 뭐 그 정도는 들어올 것 같으니까요. 네네. 4,650원으로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이제 그 손절가를 잡는 것들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보통은 의도적으로 한 번씩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털려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장이 안 좋아지면 이 이동평균선을 한 번 무너뜨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손절 포인트를 잡을 수 없고요. 네네. 한 4,200원에서 4,250원 정도로 손절 포인트를 잡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앞에 고점을 무조건 돌파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 고점을 돌파하는 가격에서 5,500원 정도로 목표가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포인트로.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 포인트까지 지금 체크를 해보셨던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이제 방송 부분의 자막이나 또는 멘트 제가 정신없이 했나요? 정신없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옵션 만기 그리고 북한 리스크 지나서 계좌 승천시켜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내일 대 승천주 최종적으로 다시 화면으로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입니다. 정대희 멘토 에이블 CNC 매수가 73,100원에 편입 시도하고요. 단기 목표가 76,000원대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세 유지하면 좀 더 보유하자라는 의견 주시면서 손절가 71,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J 컨텐트리 매수가 4,650원 오늘 양봉이 들어왔지만 조금 눌림에 매수하자라는 의견과 함께 단기적인 목표가 5,500원 손절가 4,250원으로 타이트하게 잡아주셨다는 거 체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포트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 나무랄 것이 하나도 없는데 ENF 테크놀로지가 목표가를 유지하지만 J 컨텐트를 신규 편입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포트에서 제외한다. 공개 방송을 통해서 모두 다 언급하겠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종목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J 컨텐트리가 내일 신규 편입 4,650원에 눌림 매수한다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주이맥스, 인터파크, 컴투스, 코스맥스 모두 다 목표가를 도달을 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을 좀 잡아주셨고 현재는 보유 의견을 주시면서 에이블 CNC 같은 경우 내일 73,100원에 신규 편입 시도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했는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전략을 세우려면 지금부터는 더더욱 집중을 하셔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야심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장의 오프 더 랩코드 주식시장의 소문과 뒷담화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증시 뒷담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내일입니다. 그렇게 외국인들의 하방 포지션 또는 금융투자 쪽의 하방 포지션 과연 돌려서 상방을 갈 수 있을지와 함께 드디어 내일 옵션 만기 결과 그리고 금통위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딱 한 분만 여론에서 보면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를 하고 있다. 국민도 모두 다 기준금리 인하하는데 기대를 한다라고 있는데요. 바로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두 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를 여쭤보고 그 전망에 따른 대응 전략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 네. 내일 옵션 만기의 방향성, 마녀의 심술이 좀 부려질까요, 또다시? 아니요. 지금 이제 그 대부분 뻔히 지금 하방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 주식시장은 절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옵션의 충격이 그 위쪽으로 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 그래요? 내일은 오히려 상승 쪽으로 네. 시장 여론과 반대다. 그러면 기준금리는 지금 인하가 강력히 여론몰이가 좀 되고 있거든요. 네. 기준금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왜냐면 일본하고의 그 어떤 그 엔화 전쟁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교육 조건이 최악은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면 엔전은 지금 100까지 거의 근접했지만, 그 국내 환율도 1050에서부터 1140까지 갔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그 교육 조건은 최악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손을 놔버리면 교육 조건이 예전의 최악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이제는 금리 카드를 들어야 됩니다. 금리 카드를 들어야 되고 그래서 교육 조건을 조금 완화시켜 줘야지 수출 기업들이 조금 돌파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일본이 좀 지나칩니다. 지나치게 자기네 나라만 살자고 지금 다 죽이는 건데 여기서는 같이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를 써서 통화량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무조건 내일 금통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난다라는 의견이시죠? 예, 하고서 폭도 컸으면 좋겠는데 워낙 지금 보수적이라 뭐 50bp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네. 25bp 정도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0.25bp 정도만 나와도 조금 시장에서 화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김영준 멘토님, 네. 도대체 금리 인하가 되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초보적인 질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하가 될 경우에는요, 우리 투자자한테 왜 수혜가 되는 거죠? 이제 그 관련 업종에서 수혜 업종은 있는 건데요. 그 거시경제 측면에서 어떤 금융 정책을 가지고서 주식에 대한 어떤 단기 승부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네. 이거는 나중에 녹아서 수출 기업의 어떤 이익이 증가되고 이러는 거지. 그걸 갖다 단발적인 어떤 재료로 보기는 어려운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금리 인하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탑픽 업종 자체는 수혜주로 본다면 어느 거를 보고 계십니까? 이미 오늘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던 게 보험주죠. 네, 그렇죠. 보험주가 이제 이미 반영됐는데 금리 인하를 가지고서 단기 매매를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오늘 이미 아침부터 샀을 거고요. 네. 내일 올라오면은 금리 인하 확정되면은 그냥 팔면 됩니다. 속 시원하게 해서. 그럼 뭐야? 내일 이 얘기는 네. 보험주 같은 경우에 내일 추격 따라가면 안 되겠네요. 무조건 팔아야 되는 자리.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교수님이 그랬어요. 무조건 팔아야 된다. 자, 빨리 적으시고 내일 아침에 양봉 뜨고 올라가면 기준금리 인하되면 무조건 팔고 단기 트레이딩 챙겨놓고 다른 종목으로 트레이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정대희 멘토. 예. 옵션 만기 파생 쪽도 체크를 좀 하시나요, 혹시? 뭐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아침 장에 제가 실질적으로 하는 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옵션 만기일이나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기관하고 외인이 포지션이 서로 어디로 가 있는지를 보고요. 네. 뭐 콜로 잡던 풋으로 잡던 일단 기관하고 외인의 포지션이 좀 같았으면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기관하고 외인이 서로 포지션이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가면 장 막판에 서로의 포지션을 땡기려고 변동폭이 엄청나게 막 하거든요. 거기에 중간에 낀 개인 투자자들만 울게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체크하고 보고 아무래도 전주에 좀 빠졌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당일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좀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저도 예상을 합니다. 예. 내일 옵션 만기는 별로 진통 없이 넘어갈 것이다. 두 분이 의견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보십니까? 동결로 보십니까? 저는 무조건 인하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도 또 인하네요. 두 분께서 결국 저를 씌우시겠다 이거죠. 쓰죠 뭐. 우리 투자자분들이 돈만 벌 수 있다면 계좌만 승천할 수 있다면 뭐 깔까 못만 가집니까? 자, 그럼 기준금리 인하할 경우에요. 예.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오늘 증권주가 올라왔지만 항상 그 기준금리 동결 기대감 때도 뭐 은행주라든가 보험주, 증권주가 움직였듯이 네. 아까 뭐 김명주 멘토님께서 뭐 보험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증권주를 좀 보고 싶고요. 어차피 미리 좀 내일은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던져야 되지 지금 내일 잡는다는 거는요. 좀 고점에 매수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미 좀 늦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준금리 인하는 필수불 가격 또는 반드시 내일 같은 경우는 해야 된다는 의견을 두 분이 동일하게 주셨고요. 또한 여기서 최대 업종 부분을 수혜 쪽으로 봤을 땐 김영주 멘토는 보험, 그 다음에 정대희 멘토는 증권이지만 내일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하지만 향후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눌림 매수는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여러분 그만큼 지금 옵션 만기의 방향 그리고 금리 인하냐 동결의 방향도 매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증시 뒷다음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일장 전략을 이분들 내용 속에서 좀 더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심한반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주식승천 10시 멘토 클리닉인데요.
현재 시각 11시 12분 56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증시 저희가 속보상으로는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 동향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현대선물 신근철 연구원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네. 어떤 흐름 그리고 어떤 모습에 우리한테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거리가 있는지 체크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뉴욕 증시는 전일 다우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운 후 금일 또한 상승 출발하면서 이번 주 3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아장에서 발표된 중국의 3월 무역 수지 발표가 13개월 만에 무역 수지 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에 대한 해석이 지금 극과 극으로 갈리는 모습인데요. 현재까지는 수입 증가의 의미가 중국의 강한 경기 회복으로 연관지어 생각하는 쪽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 상품, 통화시장 모두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어서 유럽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럽 주요국 증시 모두 상승 출발을 하긴 했어요. 미국 다우존스를 비롯해 S&P가 또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가지고 있다면 같이 동조해서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것 같은데 어떤 흐름 나오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죠. 네, 지금 동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소폭 상승 출발 후 지금 자원주들의 큰 상승으로 인해서 유럽 전체적으로 1% 이상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또한 이로써 3일 연속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의 수입 증가 수치가 발표되면서 유럽의 자원, 광산주들이 눈에 띄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로화는 지금 장중 달러와 대비 약보합세를 잠깐 나타냈으나 뉴욕 증시가 상승 출발하면서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6일 연속 지금 유로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유럽 시장도 긍정적으로 화답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만 긍정으로 제대로 좀 화답하면 연구원님도 저도 방긋 웃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야간 선물 시장 동향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죠. 네, 마라톤처럼 지금 이제 한국 야간 코스피 또한 상승으로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간 선물 시장이 지금 9일 만에 양봉으로 마감하면서 야간 증시 또한 지금 소폭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뉴욕 증시가 3일 연속 상승 출발하면서 야간 코스피 상승폭도 지금 소폭 증가되는 모습입니다. 북한과 엔화 약세에 대한 리스크가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소폭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으로도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투자자별로는 개인은 지금 현재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에서 지금 순매수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해외 증시, 유럽과 미국발, 그리고 우리나라 야간 시장 역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니까 좀 반가운 소식이 오래간만에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선물 신근철 연구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내일장 전략을 지금부터 아주 디테일하고 임팩트 있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멘토부터 시작을 좀 해주시죠. 내일 일단 어떤 전략을 펴야 전략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최저 바닥에서 바닥을 먹겠다고 덤비시지 말고요. 좀 지나가는 걸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닥 확인 작업이다. 그리고 네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소형주의 상승은 시작이다. 향후 2, 3년간은 중소형주가 시장을 지배할 거다. 그리고 중소형주로 접근하는 가장 큰 방법이 뭐냐면 꿈이 있는 주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미래의 성장성이 있는 주식. 그래서 이런 쪽에서 보셔야 되고요. 지금 상당히 힘든 시기입니다. 상당히 힘든 시기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시면 미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주식에 투자해라. 그리고 내일 너무 일일비하지 말고 바닥 부분을 확인하면서 매수하자는데 내일 또 공개 방송하시죠? 예, 내일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일 김영준 멘토가 또다시 샘플하우스를 통해서 장중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들 전략을 잡아준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정대희 멘토의 내일장 전략 아주 임팩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조건 테마주 개별주는 하지 마시고요. 기관과 외인 수급이 붙어있는 종목, 그리고 우상향 올라가는 종목 가서 물리시더라도 물리셔라. 절대 개별주나 테마주, 급등주 추격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 기관과 외인의 수급 체크하시고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살아있고 우상향 쪽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에 집중하자, 쓸데없는 테마주 개별주에 목숨 걸지 말자라고 정대희 멘토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전략 제대로 체크해보셨죠? 자, 쉴 새 없이 달려왔던 주식승천 열시 멘토 클리닉이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금통위의 결과 그리고 옵션 만기 후폭풍 맞지 마시고 자신의 전략대로 제대로 된 전략 세우시면서 내일 공개방송 참여하실 분들은 김용준 멘토와 함께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시는 거 어떨까? 바닥에 뭔가 힌트를 주실 것 같아요. 자, 주식승천 10시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봬요. 반갑습니다.